안녕하세요. 드라마 윤호입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상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국기 개양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 흐름이 뭐길래 국기 상설 개양이 안 된다는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거의 파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 당국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를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북한이 100여 명의 화교들을 중국 간첩이라고 체포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2, 3일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란봉악단 진실은 모란봉악단 노래가 김정은 숭배 위주여서 중국 당국이 바꾸라고 했다. 그 사실은 맞습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통을 하다가 결국은 내용이 너무 정치 일변도고 숭배 일변도라고 해서 수정을 좀 요구를 했는데 북한 측이 말을 안 들었고 여기에 이제 그 전날 공연하기 바로 전날 11일 날 김정은이 어떤 혁명사적지에 가서 수소폭탄이 폭음이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중국 측을 자극을 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술단을 철수를 시켰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중국 당과 군과 정부의 지도자들 한 2,000명한테 초대장을 다 보내서 공연을 오라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말 그대로 2,500만 대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중국 13억의 중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간부들을 다 초청해 놓고 안 하겠다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정은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의 리더십이나 외교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김정은 차장 노래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이 정상적으로 공연을 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갈수록 가슴 솟는 고마운 생각 갈수록 더 잘못이 불타는 생각 안녕만을 바라는 마음 사납게 나온 순인 생각 우리 행복 김정은 동지 우리 욕망 김정은 동지 들어보니 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 노래 멜로디는 좋은 것 같은데 뭐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뭐 교주님 만세 이런 노래 같습니다. 좀 심하네요. 그 모란봉 악단 공연을 제가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저거를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98% 정도가 김정은 찬가입니다. 그냥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이따금 김정일에 대한 것도 나오고 김일성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미제 승냥이라는 소리도 미국 승냥이 미국 승냥이 늑대라는 소리죠. 미국 승냥이 그런 것들이 중국 인민의 감정에 맞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했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화가 난 거죠. 뭔 소리야? 당장 들어와. 그런데 저거는 정말 김정은이 얼마 정말 그 공연을 하라고 내보냈고
외국과의 공연이 국내 공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외국 노래랑 많이 알거든요. 모란봉 악단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었고 완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 너네가 뭔 주제에 나서서 감히 배나라 감나라야 들어와.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건 얘기는 어떻습니까? 현성월 단장이 그 충성의 시험대에 오른 거죠. 중국 당국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는 김정은만 있다. 싫어. 북한 갈래. 현성월의 결단은 아닌가요, 사실은? 북한에서 현성월이라는 한 개 대령이 대좌가 그런 결심을 내린다는 것은 전 뭐 거의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가능성도 없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중국 당 대외연락부랑 간부들이 가서 조율을 하고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그만둔 거거든요. 저건 현성월이나 주중 지재룡 북한 대사까지도 저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성월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와 이분이 현성월 단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신지 소개부터 하시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보기 좋았습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중국에 오셨습니까? 저중 친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굉장히 자신감도 차 있고 지금도 김정은의 신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란봉 악단은 정말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말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모란봉 악단은 쌀보다도 더 귀중한 보배다. 쌀보다도 귀중한 보배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먹고 사는 쌀보다 모란봉 악단이 가치가 더 크다. 거기에 단장이니까 얼마 신임이 크면 저러겠습니까? 혹시 현성월 단장이 애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애가 김정은 애다 이런 루머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없고 뭐 저는 그것은 뭐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북중 관계가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북중 관계가 이 정도로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냉랭하게 갑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도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중국 지도부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래도 좀 시진핑 주석은 잘해보자고 류진산이라는 정치국 상무위원 권력설 5위를 북한 전승 기념일 행사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의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이가 올해 말 전으로 뭐 베이징에 간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국 측에서 성의를 보여서 뭔가 했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갔는데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중국 지도부의 뺨을 때린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북한이 중국 지도부의 뺨을 때렸다. 그러니까 저것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줄 수 있는 관계는 우선 중국 당 간부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역시 북한은 어쩔 수 없다. 저 지도자는 정말 저 젊은 지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친구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을 거고 그러면 저것이 또다시 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고 중국 여론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런 진산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3대 대지. 3대 대지. 근데 그건 뭐 중국 네티즌들이 하는 말인데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 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도대체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 중국을 어떻게 보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저렇게 대들고 저러느냐.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아무래도 정말 파열음이 크겠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어찌됐건 본인이 숭배를 받아야 체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숭배를 보니까 아이고 뭐 동상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때보다. 김정일 때보다 훨씬 심해졌죠. 보니까 무슨 뭐 저렇게 온갖 사람들 모아서 거의 뭐 김정은 교주님 만세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살 때 이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개막식. 온 나라에 지금 저거 세우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 도소재지 광역시 같은 데다가 그전에 한 사람 죽었을 때는 한 사람만 있었는지 2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다 2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온 나라에. 저게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저게 전국에. 근데 저거를 넘어서서 김정은이는 뭐 3살 때
권총을 어머니가 줘서 쐈는데 백발백중을 했다. 100발을 썼는데 총이 100발을 다 맞았다. 근데 3살짜리한테 총을 준다는 것도 그렇죠. 코미디죠. 예. 코미디죠. 그런데 뭐 저는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또 뭐 김정은 만세 이런 걸 외치는데요. 들어보면 지진 같아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한번 김정은, 김일성, 이 김일성 일가까지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투사들이 심장을 바쳐서 드렸던 그 사랑과 축복이 정말 가슴 뜨겁게 느껴집니다. 저 축포의 불꽃과 함께 2월의 백두산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겠습니다. 100대 혁명정신, 100대의 칼바람 정신을 언제나 심장에 새겨 안고. 교수님 좀 보니까 저기에 참석하면 뭐 집단 최면에 걸린 듯이 숭배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예. 북한에서 프랑스 통역관, 김일성 주석 프랑스 통역관을 할 때 예. 그 분위기가 말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면 예. 5,000명, 6,000명이 확 떠들면서 박수 치는데 정말 웬만한 사람은 정신이 좀 나가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흥분이 되는데 예. 저게 또 어떤 매력이 있는가 하면 행사가 끝나고 예. 돌아갈 때 버스도 안 태워주고 그냥 걸어서 6km, 8km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아침부터 기다렸다 갈 때 그 심정은 또 다릅니다. 왜 이런 날은 좀 빵이라도 하나씩 좀 나눠주지. 예. 물이라도 한 컵씩 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람들 심정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장성택이를 처형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게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문에 판결문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박수를 하나 제대로 안 쳤다고 김정은의 고모부까지 총살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박수를 열심히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사이비 종교 이상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세죠. 예, 아무튼 저 사이비 종교 교주에 대한 숭배를 유지하려고 북중 관계가 지금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중국 대사, 그러니까 네. 평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대사, 고위 중국인 중국 고위 간부를 미행하고 감시를 했다고 하네요. 원래 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평양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 모두 다 미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는 방법이죠. 중국 대사를 위축을 시키기 위해서 예. 너네가 뭐 모란봉 공연도 뭐 파탄을 시키고 뭐 이랬으니 그러니까 보라고 아예 공공연히 미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기 미행은 항상 있는 건데 예. 미행꾼을 딱 붙여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압박 방법도 있고 이전에 뭐 2007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김정일이가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불쑥 찾아갑니다. 예. 불쑥 찾아간 원인이 여기서는 뭐 북중 관계를 뭐 뭔가 완화시키고 뭐 좋게 하려고 김정일이가 갔다 그러는데 그때 이 평양에 있던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 공작원들을 중국 안전부가 체포를 한 거예요. 예. 그걸 풀어달라고 김정은이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죠? 김정일이 2007년도 3월 달에 직접 가서 예.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풀어준 사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런 것들이 뭐 대사도 미행했지만 화교가 전국적으로 한 100명 그러게요. 예, 체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교는 국적은 북한 국적. 중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 중국인인데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는 예. 화교인데 중국 국민이죠. 그렇죠. 중국 국민이죠. 예. 중국 국민이고 공민인데 저 사람들은 뭐 100명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저런 소리는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화교 장사꾼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죄목이 네. 간첩이다. 근데 간첩이 뭐겠습니까? 중국 안전부 간첩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것도 또 중국에 압력을 넣는 한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인이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100명이 갑자기 잡혔다. 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동북 삼성이나 베이징에서 나오는 공작원들을 또 잡겠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 빌딩에서 누가 나와서 지금 뭔가 이 사이버 테러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중국 당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저러면 다시 보복, 그러면 다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모란봉악단, 중국 대산비행, 화교 체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물려가고 있는 사태로서 중북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에 사는 중국인들, 화교들은 뭐 살림살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면서요? 이전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화교들이 어떤 정도인가 하면 북한 돈을 김치독에다가 묻어서 독채로 그래서 그걸 집안에 숨겨놓으면 도적질을 맞으니까 김치독 안에다가 북한 돈을 꽁꽁 감춰가지고 몇 독을 그러니까 돈을 김치독에다 넣을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북한 무역이 거의 90%를 차지하면서 바로 저 사람들이 고리로 매개로 해서 북중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밀수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양시장에 송신시장에 청진 체남시장에 뭐 채화시장에 없는 게 뭐다? 그럼 북한에다 중국에다 연락을 하면 물건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윤을 남겨서 북한 사람들한테 팔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감정도 원래 좋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좀 많이 잡아간다면 일반 사람들은 그 돈 많은 놈들 잘 잡아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대방을 상대방 파트너를 잃어버리니까 후과가 크겠죠. 영향 미치는 아무튼 것이. 지금 북중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에 가고 서로 사소하지만 작은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글쎄 오늘 28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제 비슷이 압니다. 아십니까? 28년 전 여러분 28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화면 하나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8년 전 오늘 김현희 체포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당시 영상입니다. 당시 이제 칼기 폭파범으로 압송되던 저 모습입니다. 저분의 김현희 씨 아버지가 뭐 북한의 뭐 간부였다. 그리고 뭐 또 외모도 돋보인다 등등해서 굉장히 충격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김현희가 가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는 김현희 씨가 평양외고대학 우리 후배입니다. 제가 학교 후배군요. 저는 프랑스어과하고 일본어과를 다녔거든요. 김현희 씨가 물론 학년 차이는 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김현희 씨 아버지가 쿠바에 가서도 일을 했고 앙골라라는 나라 아프리카의 앙골라라는 나라에서 가서 일을 했는데 앙골라 정확하게 말하면 앙골라 주재 수산 대표부 부대표로 가 계셨어요. 수산 대표부 부대표. 수산 부대표.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은 아니고 대경제성이라고 하는 데서 나갔던 사람인데 제가 앙골라라는 나라에 출장을 갔다가 저 아버지라는 사람을 봤어요. 만났었어요? 김현희 씨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는 폭파 사건 나기 전인가요? 전이죠. 전에. 전에.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배 타고 낚시질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북한 선원들이 앙골라에 가서 배를 가지고 브라질에서 준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해서 절반은 앙골라에 주고 절반은 자기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산 협조를 했는데 거기 부대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김현희 씨 아버지인 줄 몰랐고 다만 칼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제가 북한 외교부 육국 사과장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북한 외교부 과장이실 때? 그럴 때 저희 앙골라가 저희 산하 그 대표부인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누가 와서 김현희 씨 아버지를 빨리 데려와야 된다. 그건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빨리 소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보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외교부 부부장 방에 가서 전보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김현희라는 말 안 하고 김원석 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원석 동무를 인사 문제로 간부 문제라고 그러는데 간부 사업 문제로
가장 빠른 비행기 편에 평양으로 보낼 것. 그리고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는 어느 사람이 SU, 러시아 비행기가 그때 SU입니다. SU 몇 호기로 도착을 하니 잡아서 평양으로 호송할 것. 그런 전보문을 두 장을. 아니, 김현희가 어찌됐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폭파시킨, 어떻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공작 업무를 잘했는데 김현희 씨 아버지를 왜 소환을 시켰습니까? 김현희 씨가 자살을 했으면, 자살에 성공을 했으면 김현희 씨의 아버지가 그냥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겠죠. 자살을 못하고 체포가 됐으니까 북한에서는 체포되면 일단 다 자백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딸의 한국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취할지 모르거든요.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차원에서, 예비 검속 차원에서 잡아서 평양에 들여다가 신문을 하고 수용소에 보내는 그런. 그럼 김현희 씨 아버지는 지금도 수용소에 있습니까? 수용소에 계실지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네네. 당시 김현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로는 사실인데 김현희 가짜다 이렇게 가짜몰이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그 동북리 초대소라는 데서 직접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임무는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적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남조선 비행기 한 대를 제끼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장엽 선생도 좀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조금 뒤에 정부 때 위축돼 있었고 김현희 씨도 어찌되면 큰 죄인이긴 한데 가짜몰이도 당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네요. 저게 제가 보건 데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저도 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을 죽인다고 쫓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작전을 취소하라 그래서 취소가 됐고, 그 다음해인 83년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저도 만약 82년도에 아프리카에서 그 사건이 터졌으면 저도 저렇게 들어왔으면 제 운명도 달라졌겠죠. 저 사람은 북한 정부가 시키니까 남조선 혁명이 잘 되면 조국 통일에 좋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가서 터뜨린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큰 죄인인 것만은 사실인데 체제가 만든, 북한 체제가 만든 약간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이다. 김현희 씨 얘기는 뭐 그 이후에도 지금도 좀 약간 남한에 살고 있죠, 지금? 지금 살고 있고요. 한 번씩 연락도 하십니까? 뭐 그전엔 연락을 자주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습니다. 김현희 씨 아버지를 고 선생님이 북한에 계실 때 소환을 했으니까. 저는 소환해서 수용소 보냈으니까. 저는 그 보위부에서 대좌가 나와서 이런 전보문을 작성하라니까 저도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김현희 씨한테 진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이야기인 줄은 몰랐고 나는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 외교관으로서 대사한테 앙골라 주재 대사에게 전보문을 보내서 빨리 빠른 비행기 편으로 모스크바로 보내라. 이런 전보문을 보냈는데 그게 그런 후과를 날지도 나도 몰랐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죠. 작년 얘기인데요. 김현희 씨 얘기 하나만 좀 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들어보시죠. 당시 제가 뭐 결혼해서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참여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냥 국가기관이며 온 나라가 그냥 이 가짜몰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가짜라는 책도 쏟아져 나오고 대책을 위해서 뭐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강연하고 뭐 곳곳 다니며 데모하고 안기부 양심 선언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또 국가기관대로 뭐 이민 가라 그러지 뭐 또 나라 그러지. 이거 저를 막 고려시키고 뭐 이상한 그 해코지들을 또 많이 하면서 계속 협박하고 뭐 하여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라서 한번 봤는데요. 고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 선생님은 직접 김현희 씨 아버지를 소환도 했었고 북한에서 김현희가 진짜라는 사실을 너무나 직접 보신 분인데 고 선생님 같은 분이 김현희 진짜 맞다. 내 김현희 아버지 내가 잡아놨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기자회견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방송국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서 내용을 물어보니 저런 가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 PD한테 그랬습니다.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북한에서 외교부에서 머리 깎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산증인이다 진짜. 근데 저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예, 참 분단의 아픔이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당장이라도 쪼개질 것 같은 야권이 생각외로 조용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따라서 탈당할 것 같은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의원은 광야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성우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의원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판결이 하나 있었으니 이목구는 네. 예,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위독한 그런 상황인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파기 환송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유예 나오는 거 아니냐. 특히 재벌 총수도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예측을 깨고 바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 그리고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이제 과거에 그분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아픈 것이 사실이고요. 위독할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2년 6개월을 실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예. 구속 집행 정지 상태여서 그것이 이제 내년 3월 21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지금 구속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나가는 말은 그겁니다. 지난해 8월이죠. 최후 변론에서 바로 이재현 회장이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문화사업과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렵게 지금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면역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예.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는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구속 집행 정지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결국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본인 입장에서 몸이 건강히 회복이 돼서 2년 수형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는 건데 좀 쉽지가 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예. 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양형과 형의 집행은 다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재판관의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원이 네. 판사가 또 사법부가 그걸 입증해 줘야 되겠죠. 저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건강할 때 이재현 회장이고 왼쪽은 이제 만성 신부전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프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법 앞에 공평한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참 보니까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저렇게 법의 심판대에 있으면서 몸도 이렇게 저렇게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 그러니까 올해 이재현 회장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예. 8월에 아버지 고 이명희 명예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특히나 이제 이재현 회장, 보통 우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재벌 회장들 보면은 늘 마스크 쓴 모습이고 왜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 때 혹은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만 왜 이렇게 아픈 척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예. 이재현 회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빈소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면역 체계 문제가 생겨서 진짜 실제로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못하고 다 빈소에 그 문상객들이 간 이후에 따로 입관실을 찾아서 아버지와 작별했던 소식도 저희가 들려드린 바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재현 회장 아버지와도 작별을 하고 또 이번에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 좀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제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을 이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정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형 집행은 계속 아마 미뤄지다가 저분이 정말
완전하게 회복해가지고 복역할 수 있는 그 정도 건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CJ에서는 집행유예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CJ에 전화를 해보니까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집행유예로 좀 될 줄 알았는데 2년 6개월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러는데 이재현 회장이 실제 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로 실제 구치소에 계신 건 한두 달밖에 안 돼서 건강하게 돼도 나머지를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이번에 많이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 가장 또 긴장한 데가 효성그룹입니다. 조성래 회장이 내년 1월 15일 날 판결 결과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구형 때 그 1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3천억 벌금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재계에 대해서 이 판결이 계속 강하게 나올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사실 뭐 법원은 법으로 판단을 하지만 국민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는 조금씩은 다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명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화해도 하고 좋은 모습도 좀 연출이 많이 보여서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뭐 그런 모습 보면 아마 국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을 텐데 그런 면에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 이번에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수식어가 있더군요. 개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 포탈을 했다.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2,078억 원.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액수가 너무 많았고요. 2심에서 나온 것도 이제 675억 정도기 때문에 줄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 재산 증식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든 양형에서 고려할 수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도 탄원서도 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실형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저분이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면 CJ는 오늘 없이 계속 가야 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올해 보면은요. 이재현 회장이 돌아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CJ그룹의 직원들도 이번에 신입사원들도 가장 많이 채용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투자할 것,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 사업들이 크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수가 이 구속 상태이다 보면은 이렇게 결정을 내린데도 늦어져서 좀 고심이 큰 것으로 지금 저도 CJ그룹 관계자 이렇게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경영은 외삼촌인 송경식 회장이 하시고 이채욱 부회장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데 송경식 회장도 올해 77세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좀 공격 경영을 하려면은 역시 젊은 오너 경영인이 해야 되는데 CJ 입장에서도 물류 사업이나 콘텐츠 사업 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지금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가 됐다고 지금 경영 일선에 나서서 직접 진두 지휘할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 바꾸고 말해서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병원에 있으면서도 또 진두 지휘할 수는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도 저기 나왔습니다만 뭐 삼성가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데 그 삼성가가 다시 이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재용 또 부회장이 가서 같이 탄원서도 올리고 했다는데 이제 정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정말 아주 위중한 병이라니까 안 되기는 안 됐는데 다만 그래도 이재현 회장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가서 탄원서라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해도 그렇게 저분들이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발 이제 국민들도 서민들 마음도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병자랑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사람인지라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은 이제 혹시 저분이 풀려나려면 확정됐으니까 사면 대통령이 특사. 현실적으로요. 지금 대통령 사면 결정이 난다면 바로 이재현 회장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통령 사면 재상고 얘기도 있긴 하던데. CJ에서는 재상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상고를 하는데 그럼 대법원에 하는데 10년 이하 형에 대해서는 형량을 갖고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고를 해도 별로 실익이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빨리 확정 판결된 다음에 특별 사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청와대도 물론 아무리 특별 사면도 못하겠다 이러지만 만약 저분 정말로 그렇게 위중한 상태라면 또 기업을 생각하더라도 또 그 기업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더라도 청와대도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희 회사 채널A 주변에 옆에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큰 태극기를 상설 개양하려고 합니다.
저 보이시죠? 지금 잔디밭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는데 저 세종대왕 뒤쪽, 저 광화문 경복궁 쪽에 저 잔디밭 뒤쪽에 바로 태극기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45.815m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개양대가 쭉 있고요. 이렇게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보면 세종대왕 뒤 잔디밭 뒤쪽에 지금 네. 보이시는 잔디밭 저기 뒤쪽에 큰 태극기를 상설로 정부가 보훈처에서 개양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여기는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태극기를 영구 개양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광장 뒤쪽, 광화문 바로 앞쪽에 태극기 설치 예정지인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보니까 뭐 위원회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시민 불편, 안전 문제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원래 사실은 그 뒤에 내막을 보면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라는 게 서울시 산하에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아주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극구 반대한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죠. 예를 들면 국기 개양이 권위적이고 전제주의적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전제주의라는 게 이게 이제 왕정이나 군주제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전제주의인데 뭐 루이 14세 같은 왕이 집이다, 집이 국가다 뭐 이런 게 바로 전제주의거든요. 어떻게 태극기 개양이 전제주의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것도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그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태극기 개양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요. 보훈처에서는 상설로 좀 개양하고 싶다는 거고. 상설로 개양해 달라 이래서 서울시는 수정 제안을 해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광복절부터 내년 8월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 대책,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놓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지금 보훈처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태극기를 설치, 상설, 게재하려는 곳은 광화문 정문이 바로 보이는 네. 세종대왕 바로 앞쪽.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태극기가 이어지는 건데 저 자리 한가운데 자리인데 서울시는 저 한가운데 말고 저쪽에 오른쪽에 옮겨서 해라. 그러니까 이 광화문 광장은 시유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이고요. 만약에 정 그렇게 태극기를 상설 설치하고 싶다면 이 시유지인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정부 중앙청사가 다른 정부가 관리하는 땅에 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예, 이상하다. 이제 서울시 땅이고 다 국민들의 땅인데 이게 서울시 땅은 안 되고 또 국유지는 그럼 정부가 관리하는 땅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그거를 시우지라고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되십니다. 외국에 가도 다 태극기나 자기 나라 국가는 잘 보이는 데에서 온 국민들이 광화문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예. 오잖아요. 지금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 한 10개가 지금 쳐 있고 그거 1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또 최근에는 조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금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물론 뭐 추모한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 태극기를 그 시우지라고 그거 못하게 한다. 그건 참 납득이 안 가는 행동입니다. 예, 저는 박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 그 결정했던 위원회도 그렇고 이분들의 생각이 뭔지 도대체 그걸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늘 개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싫다면 그럼 대한민국이란 그 국가를 지금 뭐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국가를 부인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부끄러워하고 싶습니까? 이 상징이란 건요. 국가도 그렇고 뭐 동아일보는 이 사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결속력, 귀속감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걸 굳이 마다하는 이유를 그 시유지를 우리 땅에 하지 마라. 그러면 땅을 떼내가서 다른 데 가서 태평양 한가운데 땅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그것도 더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박수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서울시만은 못하겠다. 이 이유를 정말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에 절대 반대,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요. 상설 설치는 안 된다. 굳이 상설하고 싶거든 딴 데 가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시대 흐름 역행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안전 미관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태극기 있는 게 미관에 해치나요? 이해 안 되는데. 그다음에 통행할 때 좀 불편이 있다라고 통행은 하는데. 이 태극기 개양대는 한 평도 차지 안 하고 저쪽은 굉장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세월호의 또 천막들은 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한 80평 되고 여기는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바른 잣대인가라는 논란도 지금 있습니다. 경강부에도 참 정도껏 해야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이 태극기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것 같다. 외국인들이 태극기 보면 젊은이들이 태극기 있는 거를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외국의 다른 사례도 워싱턴 광장에 있고요. 네. 이게 선진국의 이게 국기 개양대라든가 자기 나라의 상징은 다 광장에 설치하는 거는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건 광복 70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6개월째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광화문 광장에서 달 수 있지만 그러나 내년까지는 안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내년까지 하려면 내년 8월까지 할 수 있는데 8월까지 하는 것도 그 옆에 있는 시민 열린 광장에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근거를 좀 구체적인 근거들,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이에요. 일단 국기 개양대가 워낙 차지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통행의 불편이라는 건 조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미관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니까 경복궁이 있고 태극기가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이 모양이 그걸 미관상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미관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국가 중앙에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저 대한민국의 저 태극기 앞에서 사진 찍었다. 태극기가 얼마나 참 멋있는가도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 소중한 관광 자원이고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물입니다. 이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종대왕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우리의 위인은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상한 해괴한 그런 이유를 들이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진심이 뭔지 그걸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 시민의 광장인 시민의 서울시의 그 관할하에 있고 서울시 재산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 시민의 것이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혹은 서울시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왜 일방적으로 그러면 세월호 그 유가족은 아니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오랫동안 빈소를 그렇게 차려놓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가적 재난이니까. 아니 형평을 말해야죠. 형평을 따라서 해야죠. 어떤 데는 우리는 봐주고 어떤 데는 봐줄 수 없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못 봐주겠다? 어떤 태극기 자체는 설치 찬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그 부분은 그거는 좀 다른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태극기 개양을 시민 불편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태극기 개양에서 시민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면이 있다 하던 치더라도 이 시민이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2년 넘게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태극기 개양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 국기 개양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까지 얘기하느냐? 이 근거 자체가 너무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광복 70주년 기념을 국기 개양을 하는 것, 국기 개양으로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떤 거길래 무엇에 역행한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그게 어떤 전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반대하는 분들이 시대가 뭔지 걸핏하면 시대 내세우는데 우리가 다 동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혼자서 시대 정신을 저렇게 규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명한 정말 속내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담판을 하든지 해야죠. 왜 자꾸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의견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근데 외국 광장 같은 데 가보면 그 나라 국기가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걸려 있는 것들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국가 알리는 좋은 또 마케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미국에서 말이죠. 세계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펄럭이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전제국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안 되고, 예, 합리적으로 좀 잘 의논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보면은요 87.3%가 예. 개항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그러니까 10월 20일, 23일 양일간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저게 아마 보편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아닌가 싶고 상시 개항하는 것도 64.7%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대 논리는 이제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거 심의를 한 열린광장 심의회 9명 중에 5명이 시민단체 또 시장 또 선거운동한 약간 좌편향적인 사람이죠.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예, 오해를 받는 거고 예. 지난번에 민노당이나 통진당에서도 왜 국회에 대해서 경례도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정희 후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또 얘기를 안 해서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샀는데 우리가 여야고 시민단체고 보수 우익이고 다른 건 다 싸우더라도 태극기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예의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대로 나라가 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 말씀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전제주의적이다라고 하면서 태극기 개항을 반대하는 건 이제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인데 일본의 전제주의적인 통치를 끝내고 건 게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태극기라는 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제주의적인 요소를 끊어버린 것이 국기라는 면에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타협이 잘 돼서 긍정적인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권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네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 안철수 의원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고만고만한 좀 결과였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30% 정도 지지를 하겠다. 그리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23%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18%. 안철수 신당은 당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네. 18.6이면은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좀 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요. 진보 보수 합쳐서는 안철수 의원 탈당을 잘 했다라는 의견이 높았는데 다만 야당 지지자들만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안철수 의원 탈당에 비판적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호남에서는 오히려 또 안 의원도 지지율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안철수 의원이 오늘 부산 갔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기자들과 만나서 바로 또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야당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또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예. 바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안철수 의원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보고 가지고 싶으세요?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 얼굴 표정이 과거보다는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좀 세지고 강철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어떤 이번 탈당을 계기로 정치인으로서는 한 단계 성숙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자꾸 이제 철수하던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정말 초지일관해서 자기의 예. 정치 세력화를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아직도 긴가민가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만약에 저분이 정말로 정치 세력화에 성공을 한다면 지지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유보적인 지지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또 말하자면 또 뒤로 또 회군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기의 그 뜻을 계속 이것을 이어간다면 아마 좀 지지도도 높게 받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요. 예, 정치인들은 죄송합니다만 현실 정치인의 그 한계지겠지만은 눈치를 우선 보고 내가 어떤 입장에 있냐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좋은 그 대명분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선뜻 따라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는 총선에 대한 내 입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 과연 이제 그동안에 막 해가지고 안철수 의원 앞세워가지고 말이죠. 문재인 체제 흔들기는 일단 상당히 성과를 봤는데 안철수 저러다가 자칫하다 안철수 의원 혼자만 나가서 그야말로 그 벌판에 예. 사풍이 몰아치는 벌판에 혼자 떨고 있는 그런
개연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그때 지지율이 1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5%였고 3%,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8% 정도, 그 정도의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컸다는 거고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또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슬로건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강론이 없고 구태적인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지금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싱크는 이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3가지 조건을 밝혔거든요. 네, 3가지요. 부패, 막말, 갑질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 그리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수구 보수적이지는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껴안겠다. 새누리당 인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앞에 2가지는 본인이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쩌면 공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같이 하겠다라는 이상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만 이 조건에 맞춰줄 분들이 얼마나 같이 합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좀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보기에 대부분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부패했고 수시로 막말하고 갑질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거 본데요. 안철수 의원 사실은 지난 주말 탈당 선언 직후만 해도 큰일이 당장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줄줄이 탈당을 하고 야당이 쪼개지고 뭐 새로운 당이 생기고 광주가 움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나 홀로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팩트 어컴플리시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막 주가가 올랐다가 실제 발표되면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 미리 그러니까 루머에 사고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오듯이 소문이 무성한데 실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새정년 측에서 비노 측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다들 망설이고 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못 나가는 게 아닌가.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지금. 왜요?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공천이 중요한 건데 좀 그래서 새정년 쪽에서는 지금 조금 움직이는데 공천 발표를 자꾸 좀 늦추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늦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최대한 볼모로 잡겠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뭔가 기대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보겠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도 결정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 참여자들이 다 눈치를 보는 뭐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냄비 속에 개구리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데피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상계 죽는다 이런 말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문재인 대표 측으로서는 끝까지 가능하면 올가면서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막판에 놓더라도 그때 놔버리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요, 전 대표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그 지지하던 세력 중에서 중도 보수 쪽은 몰라도 중도는 끌어안는다고 이랬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중도 쪽에도 많이 끌어안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것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런 세력을 세력화할 때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이렇게 희미한 이런 식으로 반향이 이렇게 적은 이런 상황에서는 세력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스스로 유념해가지고 지금부터 정말로 세력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죠. 자꾸 이상론만 내세워가지고 거대 담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밤에는 이분이 당대표라고 불리던 그런 비판을 받았던 조국 교수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보다 그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이용해 먹고 자신을 따라 나가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이 싫다. 이혼했으면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고 아이에게 너희 아빠, 엄마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또 훈수를 줬습니다. 아이고 조국 교수님 자꾸 훈수 드시는데 훈수 드시는 내용도 썩 편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
비주류 쪽에 대해서 저는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낡은 진보 청산이라는 게 비주류 쪽에도 일정한 공감대가 있고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 어떤 가치관이었다면은 지금 탈당하는 게 맞겠죠. 예. 나중에 몰려서 나는 공천 못 받는다라는 게 확실해졌을 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명분 없이 그냥 이익만, 실리만 따라가서 탈당한다는 얘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 조국 교수 어느 부분은 좀 맞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부산 갔다 왔나요? 오늘 서울에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이요. 지역구 아직도 선거구가 안 정해졌습니다. 탈당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선거구가 정해져야 나가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영도에 있는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요. 국회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얼굴 계속 찌푸렸던 모습인데 어제 저희 취재진 지금 외손주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딸은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힌 적이 없었는데 예. 오랜만에 딸 가족을 만나서 외손주를 끌어안고 굉장히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예, 저런 표정으로만 다들 정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저께 저희 취재진을 만났던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는 날. 아이고. 정치 얘기 안 여쭤봅니다. 가족들하고도 만나 기분 좋으신지. 예, 뭐 가족들하고 만나서 기분이 뭐 좋아 보입니다. 쉴 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당무에 복귀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가는 의원도 별로 없어 보이고 당분간은 그리고 선거구 관련해서 조금 시기를 미루면서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명분도 생겼고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 드라이브에 더 강한 동력을 걸게 될 겁니다. 근데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중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주류 쪽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본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더 강해질 텐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훨씬 더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강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정 발모작 비판 계속 받아왔는데 이것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대여 투쟁 훨씬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마 그 반대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 측 전략 같습니다.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 얘기인데요. 이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 문재인 대표의 계획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주류 내에서도 뭐 한 연말까지 20명 탈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문병호 의원의 전망이 매우 섣부르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탈당을 공언해 왔던 분들조차도 당 내의 의견 수렴 또 여론 지역구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무슨 탈당의 규모가 수십 명까지 이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략기획 본부장이시니까 안철수 의원 나갔지만 따라 나가는 사람 없을 거다. 그건 찻잔 속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야당으로 총선 치르는데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거죠.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계속 이제 문재인 대표 굉장히 옹호해 오고 친노 측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게 그 자신감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온라인 입당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친노 성향, SNS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다진 또 친노 성향 지지자들이 대거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당의 어떤 친노 지지 기반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비주류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호남 출신 의원들이 지금 섣불리 나가는 것을 또 고민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기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어떤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쉽기 때문에 섣불리 또 이 제2야당을 또 포기하기가 어렵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장 탈당하면은 이게 1% 차이로 지고 이기고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야권 분열을 분당 혹은 신당으로 가면 야권 분열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게 비판적이어도 탈당을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예, 세상 인심이 한 2, 3일 사이에 또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운명,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김한길 전 대표가 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던 날이죠. 뭐 패권 정치가 어렵게 모셔온 안 의원을 쫓아냈다. 이렇게 친노 패권을 비판을 직접 했는데 이틀 지나서요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제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저 얘기는 어저께 한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탈당 얘기 많이 나오는 김한길계 의원하고 내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탈당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 안철수 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탈당에 대해서 많은 깊은 생각을 오히려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느낌은 안철수 탈당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랑 단판을 져서 자기 계열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1차 목표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안철수 당으로 옮기는 거를 검토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로서는 탈당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집을 짓는데 자기도 큰 기둥을 몇 개는 깎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걸 놔두고 다시 저 광야에 나가서 그거는 아닐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철수 의원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안에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비주류 전체가 그런 식으로 눈치를 보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까 김 대표 이야기했지만 막판에 가서 이제는 도저히 나는 공천이 이제 물 건너갔다 생각할 때 반발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걸로 가지고는 안철수 신당이 명분 있는 당이 되기는 어렵죠. 다만 김한길 전 대표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2007년에는 이제 선도 탈당을 해서 좀 비판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움직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구도를 좀 짜고 있는 것이라는 그 정치권의 관측도 많습니다. 아마 그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보게 될 거고요. 탈당을 한다고 해도 첫 차는 안 탈 겁니다. 막차를 타게 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흐름상에서는 탈당하기 어렵고 어제 호남 의원들 모임에서도 주승용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게 안 나간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지금 당장 탈당은 어렵다. 다만 지금 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 일종의 부음 효과가 앞으로 조금 더 약진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친노 주류한테는 불쏘시개로 이용당하고 비주류에게는 문재인 대표 압박용 지렛대로 이용당하고 뭐 그런 겁니까?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분위기가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쪽에서 이상의 반향이 아주 전폭적인 무슨 지지라든지 박수치는 이런 반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호남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절대적인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활짝 붙지만 속으로는 절대 내년 총선이 우리 유리한 게 아니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이거 케이크 나오나? 이것도 잘 나오면 친구예요. 케이크 잔소리 하지 마. 알아서. 어떻습니까? 야권의 내분을 보고 즐기시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는 현장 행보할 때 가장 강점을 보이거든요.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어서 어떤 조성 가정이라던가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하는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턱 쪽에 보면은 잠깐 생크림 케이크도 붙여져 있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소탈하고 조금 망가지는 듯한 모습 이런 걸로 이제 좀 대중 친화적인 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데요. 빨리 근데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빨리 선거구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너무 자주 저렇게 하면요. 유권자들이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적당히 해야지. 요즘 보면 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남희 차장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오늘이죠. 그 예비 후보 등록 오늘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저러고 있을 여유나 즐기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성탄도 다가오고 해서 또 캐럴도 불렀는데요. 이분이 올해도 불렀는데 작년에 부른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영상들이 좀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폼만 잡고 계신데요. 저희가 목소리는 준비를 못했고요. 저렇게 모션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부를 해서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캐롤을 녹음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부 행사로 연내를 치러져. 저도 작년에 그 김무성 대표 캐롤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래를 김무성 대표 스타일로 아주 구수하게 캐롤을 부릅니다. 애기랑 뭐 손잡고 있는 그런 사진도 저희가 주로 이제 손주와 같이 잠옷 입고 손잡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다거나 다소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편안한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갇혀있고 이런 것보다 좀 망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올려서 좀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선거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급한데 저러고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네요. 그럼 한가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금 황노위가 85일 동안 노동 관련 법안 토의한 시간이 78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입법 이게 기능 정지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경제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데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한 구석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건 참 좋은데요. 사실은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내 가족, 내 손녀 이거 챙기는 건 그 다음 차원이에요. 지금은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불우한 사람들, 우리 이웃의 소외된 계층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정신없이 좀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런 다복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 느끼고 상실감 느끼고 박탈감 느끼고 그럴 사람이 또 수없이 많다. 이게 김무성 대표 이 점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은 지금 절박해가지고 애가 달아가지고 지금 좀 부탁하는데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게 과연 글쎄 그렇네요. 연말에 조급하신 분, 다급하신 분, 여유가 있으신 분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생산적으로 국회에서 법안도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돌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